예를 들어 너 숙제했어? 라는 질문은 닫힌 질문이죠. 네, 했어요. 아니면 지금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년생 남매 육아하면서 하브루타 스피치 강의하고 있는 노우리입니다. 지금은 함께 하브루타를 실천하고자 하는 어머님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저와 함께 하브루타 하시는 선생님들과 동행 하브루타 연구소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키즈 스피치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스피치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몰라요. 생각을 못 하겠어요. 간혹 부모님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발표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생각을 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하브루타를 알게 되었고 그 하브루타를 스피치 수업에 같이 녹이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점차 생각을 잘 해내고 그 생각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브루타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브루타의 정의는 짝과 함께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라고 이제 명명 지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브루타라는 것은 주제 아니면 텍스트 이 하나를 놔두고 짝과 함께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더 나은 해결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이것과 저것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괜찮은지 분석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퀄리티 대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키즈 스피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스피치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아나운서 멘트, 기상캐스터 멘트를 정해주고 그 멘트를 정확하고 또박또박 읽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이 멘트를 정확하게 읽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는지가 진정한 스피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브루타 스피치는 말 그대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고 구조를 잘 잡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것, 그게 하브루타 스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질문을 하지 못하는 아이는요,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봤을 때 아니면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것을 그냥 온전히 수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이라든지 선생님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책에 나오는 지식과 정보를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 아이의 것이 아니라 그 작가의 것, 부모의 것, 어른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이 세상에 나의 것을 찾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근데 세상에 질문하는 아이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질문을 하다 보면 모순과 방향성을 찾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의 것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 하나를 두 아이가 봤을 때 질문하지 못하는 아이는 자동차다, 이동수단이네, 편리한 것,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면 질문할 수 있는 아이는 저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는 뭘까? 그 원리에 대해서 파고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원리를 파다 보면 또 궁금한 게 생기겠죠. 질문을 하는 거죠. 기차, 비행기, 지하철은 어떤 원리로 움직일까?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까?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지식을 확장하고 넓혀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에 질문할 줄 아는 아이는 이 세상에 대한 견문이 넓어지고요. 좀 더 깊고 넓은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요, 아직까지 질문이라는 것이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학교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조금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수업 시간이나 이런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온전히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질문에 익숙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질문을 하지 않는 게 편하다는 것을. 우리 어릴 때 저희 아이가 지금 5살, 6살인데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왜? 만약에 이거 단어를 붙여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질문이 없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엄마들이 아이들의 모든 질문을 다 받아줄 수 없어요. 그거는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귀찮음을 마주하거든요.
그 귀찮음을 마주하다 보면 아이들이 점점 질문하지 않는 게 편해지는구나. 그리고 조금 크면은 내가 질문을 하면은 엄마의 말 폭격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죠. 잔소리로.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지 않으면 이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되는데 내가 질문을 함으로써 잔소리를 들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이 점점 이제 질문하지 않는 게 나에게 편하다라는 걸 몸으로 익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예요. 그래서 수업할 때 질문을 만들어봐 라고 얘기하면은 질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되려 반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육 과정에서 질문 만드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이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없고 아이는 어릴 때부터 질문하는 방법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하는 게 어색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틀릴까봐 걱정돼서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질문할 때 손을 들고 질문하면서 마음속으로 약간 두근두근 하잖아요. 내가 이 질문했을 때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게 너무 쉬운 질문이라 상대방들이 나를 멍청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내포하고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아이들이 점차 질문에서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질문을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요, 관계 형성이 잘 돼야 돼요.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부모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이 되어야지 일단 질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모가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질문에 익숙해져야 질문을 더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되거든요. 이때 부모님은 오픈형 질문,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점점 나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질문으로 바뀌어서 돌아오는 그 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질문을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이가 질문했을 때 긍정적인 리액션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는 아이들에게 질문 하나 해도 굉장히 반응이 격렬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하지만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넌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오면 아이들은 질문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리액션.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 네가 그런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엄마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다. 너무 고마워. 이렇게 긍정적인 리액션을 많이 해주면은 아이들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고 겁이 안 나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고 있는 그 주체가 뭐냐면 아이들의 생각을 적어내는 교육 과정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적어내려면요, 나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텍스트를 보고 이 텍스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거기에서 내 생각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가 굉장히 순종적이고 엄마의 말에 굉장히 잘 따라가고 학교나 학원의 그 스케줄에 굉장히 잘 따라가는 아이라서 우리 아이 너무 착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속에서는 우리 아이는 생각을 이끌어내는 힘은 키우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생각을 이끌어내는 힘이 결국 질문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브루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과정, 아이들이 생각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사실은 결과는 조금 늦게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통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나의 필요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나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의 존재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게 과정이 빛을 발하는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첫 번째는 우리 관계가 되겠죠.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조금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더 잘해야 되는지 강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빛나는 것 중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정서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들은 대부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남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할까? 내 생각을 왜 표현하지 못할까? 비관적으로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나를 알고 나의 구성 요소를 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강점과 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지만 그만큼 섬세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에 섬세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잘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나는 끈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잘 이끌어 나가는 힘이 있어. 그런 것들을 나 스스로 분석하다 보면 나의 강점을 어떻게 더 잘 살릴지 아이들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할지 아이들이 알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수업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예요. 그럼 너 나중에 커서 뭐 할 거야? 라고 하면 뭐 의사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의사가 하고 싶은데 돈 많이 버는 의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남들이 좋아하는 직업,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직업에 눈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본질적인 행복과는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을 알고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과정이 빛나는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하부르트 하시는 선생님들과도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그런 게 딜레마가 오거든요. 내가 이게 정말 잘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하부르트는 단기적으로 한두 달 해서 이렇게 효과가 확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우리 아이 교육을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을 저희도 사실은 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부르타를 저희 자녀에게, 우리 아이에게 고집스럽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하부르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결과만이 꼭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것이 결과라면 이 결과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스스로 내가 필요한 목적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목적이라면 아이들은 스스로 계획을 잡아서 공부를 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는 그게 하부르타기 때문에 하부르타를 지속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목표점에는 잘 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피치라는 것이 미래 역량에서 굉장히 필요한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역량을 따졌을 때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요. 융합, 협동,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필요한 게 스피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역량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찰떡같이 잘 정확하게 표현하는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찰떡같이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힘, 그게 스피치력이고요. 그리고 스피치가 중요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요즘에는 인터뷰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그건 정보가 굉장히 많은 이 정보 다량의 시대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빼어내는 힘, 그것 또한 스피치력의 하나예요. 예전과 다르게 묵묵하고 끈기 있고 인내심 있게 과묵하게 나의 일을 잘해내는 것이 요즘에 필요한 역량이 아니라 얄밉지 않게 사랑스럽게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스피치로서 인간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저희는 스피치 학원이 없었어요. 저희는 웅변 학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웅변과 스피치의 차이는 스피치는 일상에서 필요한 역량이 더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치를 잘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내 생각을 발표할 때 잘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스피치 역량인데 요즘 우리 친구들이 이 역량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릴 때 관계 형성에 있어서 요즘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에게 모든 걸 다 맞춰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경험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건지,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집에서도 꾸준히 끌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피치력이 요즘에 또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통하는 시간이 작아요.
아이들이 모바일을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언어로 소통하는, 그러니까 미디어로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소통, 사람과 사람들이 소통하는 시간이 작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말하기, 이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말하기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미디어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더 많아요. 애니메이션 속에서의 발음은 입이 동그랗게 위로 움직였다, 옆으로 움직였다? 그 정도에서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발음은 입술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되는 형국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즘에 스피치가 꼭 필요한 역량으로 더 부각되고 있는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서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으로 나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닫힌 질문, 열린 질문 이렇게 딱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닫힌 질문이라고 해서 다 나쁜 질문은 아니에요. 다만 이 닫힌 질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속에 엄마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닫힌 질문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너 숙제했어? 라는 질문은 닫힌 질문이죠. 근데 이 닫힌 질문이 나쁜 질문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 속에 엄마가 네 했어요, 아니면 지금 할게요, 이런 답을 다분히 요구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나쁜 질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좋은 질문은 뭐냐? 우리가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5 더하기 5는 10이잖아요. 10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가 필요할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뭐 1 더하기 9가 될 수도 있고요. 2 더하기 8이 될 수도 있고 3 더하기 7, 4 더하기 6, 5 더하기 5 이렇게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서 열린 질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라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제했니?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 너는 언제 하고 싶어? 아이의 의도를 물어보는 것. 이거는 닫힌 질문이지만 아이의 생각을 들어봐주는 질문이기 때문에 좋은 질문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질문은 아이가 생각을 열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자기의 시간 스케줄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좋은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건데요. 우리가 나에게 좋은 말, 막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줘도 괜히 싫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에게 잔소리하고 조언을 많이 해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매 순간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부모가 잔소리를 조금 해도, 싫은 소리를 조금 해도 아이는 엄마가 나를 걱정해서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관계가 좋아야 하는 이유는 부모가 아이에게 보내는 잔소리, 말, 언어, 아니면 관심,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그 형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 형성이 잘 되면은요, 아이들이 일단은 말이 많아져요. 대화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정말 자기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사실은 이 수업하는 데서도 저희는 초등부 수업이 있고 중고등부 수업이 있잖아요. 저는 초등부 수업을 할 때는 존댓말을 써가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하지만 되려 중고등부 수업에는 친구처럼 다가서거든요. 이 친구들은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자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열려야 자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중고등부 수업을 진행할 때는 먼저 아이들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수업 시간 내도록 시끌시끌 말을 하거든요. 그것 또한 가정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엄마에게 와서 계속 옆에서 조잘조잘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아이와의 관계가 형성이 잘 된 것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저는 감정의 골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지면은 결국 그 골이 빵 하고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골을 남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예요. 그래서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실수할 때가 있죠. 그리고 상처되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진심으로 아이에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래서 이랬잖아 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엄마가 진짜 미안해. 어른으로서 엄마답지 못했어. 이렇게 진심으로 아이에게 다가서서 사과를 하면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킨십인데요.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안아주는 거, 꽉 끌어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엄마의 마음과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많이 안아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들은 안으려고 하면 걔네들이 거부하거든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깨를 토닥여 준다든지 팔뚝을 이렇게 쓸어준다든지 이 정도 스킨십만으로도 감정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킨십들을 조금 자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눈빛이에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눈빛에서 한심한 것 이런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아이들이 그걸 고스란히 읽거든요. 항상 제가 세뇌시켜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존중한다.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눈빛을 따뜻하게 아이들에게 바라볼 수 있대. 잔소리할 때도 눈빛이 따뜻하면 아이들은 그 마음을 읽으니까 그 눈빛을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전달법은요. 주체가 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이잖아. 이렇게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전달법이 너 전달법이라서 사실 우리는 누구나 책임을 가지고 가기가 버거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 전달법이 우리는 무의식적에 쉽게 나와요. 대부분의 말이 너 전달법으로 전달되거든요. 근데 이는 결국 뭐냐면요. 상대방으로 인해서 반감을 사게 만들어요. 거부감을 딱 일으키는 게 바로 너 전달법이거든요. 이런 너 전달법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나 전달법은 뭐냐면 주체가 나예요. 나의 감정에 기인한 화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서 거부 반응, 반감이 적게 들어요. 대신 이 나 전달법은 내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 나 전달법을 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일단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아이가 밤늦도록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엄마 화가 나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밤 늦은 시간, 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네? 이게 딱 팩트인 거죠. 이 팩트만을 바라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내 감정은 어떤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는 아이가 내일 지각할까봐, 못 일어날까봐, 내일 학교에서 피곤할까봐 걱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화가 나는 건지 바라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대부분 전자예요. 내일 학교 늦으면 어떡하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수업 시간에 졸면 어떡하지? 사실 걱정이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결국 화가 돼요. 이 감정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럼 그 과정을 나를 주체로 아이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렇게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게 늦게 일어나고 피곤할까 봐 걱정돼 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는 너에게 이렇게 늦게까지 게임하지 말고 좀 일찍 잤으면 좋겠다는 말을 지금 여러 번 반복했는데 네가 듣지 않으니까 엄마가 화가 나. 이렇게 감정을 나를 주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행동 지침을 정확하게 일러주는 건데요. 그래서 엄마는 네가 밤 10시에는 취침 시간에 들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게 엄마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조율을 조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너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행동 지침을 정확하게 내리는 게 나 전달법입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엄마의 감정이죠. 엄마들의 감정이 격하게 올라오거든요. 그 순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엄마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일단 엄마의 감정 컨트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는 살짝 돌아섰다가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오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냥 내가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되려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나 전달법으로 표현했을 때 아이들은 처음에는 안 하던 엄마가 이렇게 하면 저 엄마 왜 저래?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같이 조율을
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이들 또한 그것에 대해서 행동의 변화가 조금씩 일게 되거든요. 멀리를 봤을 때는 나전달법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 질문 대결은 정말 말 그대로 아무 질문이나 하는 거예요. 이 아무 질문 대결 놀이는 아이들이 질문에 익숙하지 않을 때 시도하면 좋은 놀이예요. 처음에는 주제 하나를 정해 놓고요. 사물이 되어도 좋고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좋고요. 그림책이라든지 텍스트여도 좋으니까 이 주제 하나를 놓고 그 주제를 가지고 아무 질문이나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답을 하지 않는 거죠. 질문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주제 없이 아무 질문 대결 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주제가 없을 때 장점은 또 아이들이 어떠한 가치나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으로 또 빠져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질문 놀이는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어떠한 질문이든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게 아무 질문 대결 놀이입니다. 아무 질문 대결 놀이 첫 번째는요, 일단 질문하고 많이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계속 그냥 아무 질문이나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특히 질문 만들기 어려워할 때 처음에 시도해 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두 번째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담감이 적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답변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하는 부담감을 조금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하고 기발한 질문들도 마구마구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무 질문 대결 놀이가 지속되면은 기본적인 질문의 형태가 갖추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 왜 그렇게 생각했어?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 라는 이런 기본적인 질문의 형식들을 이제 점점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갖춰가는 거죠. 왜냐면 기본 질문을 통해서 이제 파생돼서 여러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무 질문 놀이 대결입니다. 그림책이라는 게 사실은 어른들은 아이들이 보는 책이라는 이런 한정된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림책을 잘 보면은요,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책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하부르타를 통해서 이런 그림책에 있는 의미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엄마도 변하고 아이도 변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그림책이라는 도구예요. 네, 그래서 그림책이 하부르타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부르타에 적합한 그림책은 사실 없고요. 가장 좋은 것은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림책으로 먼저 시작하면서 그 주제와 파생되어 있는 것, 아니면 그 작가와 파생되어 있는 것,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책으로 하부르타 하실 때는 표지를 가장 먼저 보는데요. 표지를 보면서 표지에 있는 요소들은 뭐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요소들은 왜 여기 그려져 있을지 함께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읽으면서 이 제목을 통해서 책의 내용을 같이 한번 유추해 보고요. 두 번째는 그림책의 그림만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림을 한번 쑥 훑어서 넘어가고, 세 번째는 그림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이때는 소리 내어서 읽어도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데 글밥이 많을 경우에는 엄마가 이야기 형식으로 읽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읽고 난 이후에 그림책의 내용을 심화해서 질문을 만들고 그림책의 내용으로 같이 한번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게 그림책 하부르타의 과정입니다. 사실 질문을 만드는 형식이 하부르타에서는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답으로 만들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내용을 텍스트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실적인 질문이고요. 그리고 적용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것인지,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질문들이 있고요. 심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 의미가 이 사회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알아보는 것이 심화 질문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를 했을 때 사실적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토끼는 거북이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은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죠. 이게 이 사실적인 질문이 사실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알아보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게 이제 사실적인 질문이고, 네가 만약에 토끼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네가 만약 거북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상상 질문은 만약에 토끼와 토끼가 경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주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만들어가서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만드는 질문들도 함께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늦지만 끝까지 하는 친구들과 빠르게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친구들 중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이 아이들을 대해야 될까? 이런 건 이제 심화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결론만 말해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요. 대부분 결론만 말해요. 공부해야지? 공부해. 밥 먹어. 숙제해. 다 결론만 읽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결론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시키기가 어렵고 상대방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요, A, B, A 다시 형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하고, 왜냐하면 그 밑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행동을 했어야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논리적인 말하기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 공부해. 왜냐하면 네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없더라도 언젠가는 네가 하고 싶은 게 생길 거다. 그러면 공부라는 것은 네가 언젠가 무언가가 하고 싶어질 때 그것에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기본 스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가 당장 하고 싶은 게 없더라도 네가 공부를 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들은 그럼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ABA 다시 형식이고요. 근데 이때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는데, 하버드의 그 랭거 교수가 있었는데 심리학자 교수거든요. 근데 이분이 실험을 하나 한 게 있었어요. 복사기 앞에 줄을 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다가가서 죄송한데 제가 이거 5장만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60%만 이제 양보를 해줬다고 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서 죄송한데 제가 이거 5분만 먼저 복사를 해야 되는데 먼저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좀 바쁘거든요. 사실 이 왜냐하면 제가 지금 좀 바쁘거든요 라는 이 말은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4%가 양보를 해줬어요. 우리는 흔히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 뒤에 구체적인 이유가 올 거야, 논리적인 근거가 올 거야 라는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마인드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발표를 할 때라든지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활용한다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보이는 말하기를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함을 아는 아이들은요, 내가 왜 이걸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 해주지 않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하기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갭이 생겨요. 그래서 감사함을 알아야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삼고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나아가서 내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게 이 감사함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요,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있어요. 저희 아이에게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가끔씩 와서 아이들을 봐주시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아이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려고 하세요. 저희 아이들은 그런 부분을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할머니들이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이게 너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할머니가 너희를 이렇게 잘 돌봐주시는 것은 항상 감사한 일이라고 여겨야 된다 얘기를 하고, 같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함을 조금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들이 잠들기 전에 저희는 감사한 것을 한 3가지씩 이야기하고 잠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친구들한테 받은 편지 하나, 친구들이 자기에게 양보해준
무슨 장난감 하나? 이런 것들도 한 감사함을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가 안아줘서 너무 좋았다. 이런 것도 한 감사함을 여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감사한 것을 한번 상기해 봄으로 인해서 내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감사함을 또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작은 파티를 저는 많이 하는데, 케이크를 꼭 좋은 걸 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그 뭐 초코파이 하나 이런 거에도 좋고요. 그냥 초 하나 꽂아놓고 아이들이 뭐 잘해낸 것, 기특하게 했던 것들, 노력했는데 그 결과를 이룬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 축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또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친구들로 많이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많이 알면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브루타에서 말하는 부모의 모습은 같이 함께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몰라도 같이 함께 알아보자, 함께 공부하자,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또한 저렇게 노력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모습을 배우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너무 잘해야 돼, 나는 이걸 완벽하게 해야 돼가 아니라 조금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브루타를 하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거는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고요. 이 시간이 꼭 많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맞벌이 부부들은 솔직히 시간 내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저 또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아이들과 시간을 못 내는 날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낼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 안에 아이들과 집중하는 것,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때는 이제 하브루타를 조금씩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실 때는 어렵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그림책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림이 되었다든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걸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일단은 너무 단기간에 결과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해보고 이건 우리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돌아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하브루타는 사실 저희도 결과를 만난 게 저희 아이들의 변화를 본 게 몇 개월 지속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변화를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히 지속할 수 있으면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브루타가 지금 현재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하브루타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 교육 과정에 어울리는 교육법이다라는 이유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부모님들께서 쉽게 접근하셨다가 쉽게 빠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하브루타는요, 일단 우리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게 하브루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FM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가족만의 하브루타를 만들어서 그것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혼자 하면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행 하브루타라는 것을 만들어서 함께 이제 실천하고자 하는 엄마들과 매주 가족 미션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저희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손을 잡고 나아가시는 것도 좋으니까 꾸준히 끈기 있게 놓치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